드디어 개봉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 저는 이미 11월 일본 여행 중에 신주쿠 토호시네마에서 관람을 했지만 심층 리뷰를 기획하고 있어서 다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물도 볼 겸 영화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럼 알면 더 보이는 스즈메의 문단속 비하인드 하비구구 TMI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고고고! 스즈메의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고양이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두 고양이의 이름은 스즈메와 츠바메입니다. 예전에 길고양이를 기른 것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양이를 길러왔다고 밝혔는데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고양이에 대한 애정은 2007년 고양이의 집회, 1999년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양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고양이 애호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이번 작에 다이진이 고양이로 묘사되는 만큼 작품 내에서의 고양이 동작과 표현에 힘을 많이 줬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의 코마이누에서 모티브를 딴 다이진을 개가 아닌 고양이로 선택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고양이와 자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자연의 냉혹함과 냉철함이 인간이 예측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이미지가 고양이의 습성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브리 스튜디오의 마녀 배달부 키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직접 언급을 했어요. 마녀 배달부 키키를 잠깐 설명하자면 13살이 된 마녀 키키가 대도시로 수행을 떠나 정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스즈메의 일본 열도 로드무비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침 도시에서 만난 인물들이 주인공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정이 넘치는 부분 또한 그 무도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녀 배달부 키키에서도 말하는 고양이 지지가 등장하고, 그러나 스즈메의 문단속에서는 마녀 배달부 키키뿐만이 아니라 많은 요소에서 지브리 감성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감독의 지브리에 대한 선망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힌트를 드리면 고양이의 등장이 많은 귀를 기울이면의 직접적인 언급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부분을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지브리에 대한 선망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코믹스 웨이브 스튜디오의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받은 작업 데스크, 넘버링이 붙어있는 데스크를 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의자 캐릭터일까? 이 부분은 토호시네마와 코믹스 웨이브 스튜디오의 인터뷰와 시사회 내용을 종합한 것인데요. 스튜디오 인터뷰에서는 처음 아이디어를 낼 때 소녀의 곁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우유팩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역시 관절이 있는 편이 움직이기 쉬우니 노란색 유아의자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시사회 토크쇼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락다운이 걸리면서 외출이 제한되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2년간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히게 되었다고 회고했어요. 그때 부자유하고 불합리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갇히는 이미지가 있어서 소타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더해 의자의 다리가 3개인 것은 설정상 쓰나미에 쓸려갔다가 되돌아오면서 잃어버린 것이지만 감독의 중요한 의도는 첫 번째, 다리가 3개인 것이 움직임이 재미있으니까 이고, 두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스즈메의 상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스즈메의 결여된 마음의 메타포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있을 심층 리뷰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작품 정말 스트레이트하게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즈메의 문단속 제작기간. 스즈메의 문단속의 총 제작기간은 약 3년인데요. 기획서 제작에 3개월, 각본 5개월, 비디오 콘티가 1년 3개월, 애니메이션 제작에 1년 7개월, 총 약 3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토시네마의 인터뷰에서 따온 정보인데요. 감독으로서는 비디오 콘티 제작이 제일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じゃあ3、2、1あ重ねた、はい、君は死ぬのが怖くないのか。スズメさん、君が鍵をかけろ。頼む、俺にはできないんだ。かけまくも賢き秘密の神よ、盗み親のうぶしなよ。久しく配慮をつかまつったこの山川、賢み賢み、慎んでお返し申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は役者ではないんですが、ビデオコントはこのように、全力でやるんですね。というのはこれが、その後アニメーターへの芝居の指示になったりとか、あるいは役者への、俳優声優への、芝居のガイドになっているんです。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죠? 음악에서의 큰 변화. 이번 작품에서는 소소해 보여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점이 돋보이는데요. 바로 기존 재난 시리즈의 날씨의 아이, 너의 이름은 에서는 클라이막스, 인물의 감정이 고조될 때 보컬이 들어간 노래를 넣는 것을 고집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간에 들어가는 보컬 음악이 빠지고 일반적인 영화처럼 엔딩 부분에 들어가요. 전 이거는 굉장히 진일보되고 기존의 단점을 고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영화적으로 변모하려는 시도를 보고 환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대중적이고 세계화에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보였거든요. 제 감상으로는 기존 방식은 일반적으로 무드를 깨버리고 인물에 몰입하기 어려운 장벽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게 팬층에서는 호응이 좋지만 대중적인 눈에서는 방지턱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또한 시애틀에서 헐리우드 음향을 다루는 진노치 가즈마 씨를 기용한 것과 화면비가 2.39대 1로 시네마스코프로 변한 것 또한 영화적 표현에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자면 일본의 쇼와 시절 7, 80년대 마츠다 세이코 씨의 푸른 산호초로 대표되는 일본의 황금기 가요를 중간중간에 넣은 것도 돋보이는데요. 이는 클라이맥스의 무거운 분위기를 위트있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선곡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런 쇼와 시절 BGM 선곡은 지브리의 전반적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연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지브리의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쓸데없어 보이지만 쓸 곳이 참 많은 스즈메의 문단속 TMI, 관람 전과 관람 후 이해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다이진의 의도와 스즈메의 과거를 가지고 심층 스포일러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